안녕하세요. 낭독의 재발견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벌써 2023년 크리스마스와 연말도 어김없이 다가오는데요. 여러분은 혹시 우리나라에서 성탄절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아시나요? 제가 오늘 조선의 크리스마스에 관해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조선 말 개화를 시작한 후에 외국 선교사들이 조선에 들어오면서 점점 크리스마스가 대중에게 소개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885년 조선에 온 언더우드 선교사도 1886년부터 해마다 성탄절을 기념했다고 일기를 남겼는데요. 다만 주변 사람들과 함께 만찬을 즐기는 것에 불과했고 조선 내 기독교 신자들은 대부분 이날을 챙기게 되긴 했지만 여전히 대중적인 기념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서양 문물이 훨씬 많이 소개되면서 외세의 침략도 거세진 1890년대 후반이 되었습니다. 1896년 12월 24일에 독립협회에서 창간해서 가장 대중적인 신문으로 정착했던 독립신문에는 아래와 같은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내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신일이라. 세계 만국의 큰 명절이니 조선 인민들도 마음에 빌기를 조선 대군주 폐하와 왕태자 전하의 성체가 안녕하시고 나라 운수가 영원하며 조선 전국이 화평하고 인민들이 무병하고 부유하게 되기를 하나님께 정성으로 빌기를 우리는 바라노라.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아닌 조선인들에게도 성탄절이 소개되기 시작했는데요. 1899년 대한그리스도인 회보에 구세주 탄생일이 대한제국에게도 큰 성일이 되었더라 라는 대목이 쓰여져 있을 만큼 대한제국의 중요한 기념일 중 하나로 발전했습니다. 그 후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크리스마스는 석가탄신일과 함께 종교적인 날에서 벗어나 사람들이 즐기는 기념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데에는 선교사 언더우드의 아내였던 릴리어스 호튼 언더우드 여사의 역할도 제법 컸는데요. 언더우드 여사는 자신의 책 조선 견문록이라는 책에서 명성황후와의 만남과 교제에 대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언더우드 여사가 궁궐내의 명성황후를 위해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선물하고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크리스마스 트리가 되었다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포함해서 언더우드 여사가 묘사한 조선의 크리스마스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몰랐던 우리나라 성탄절에 대해서 알게 되는 따뜻하고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894년) 가을과 겨울 그리고 1895년 봄에 걸쳐 왕비는 매우 자주 나를 불러서 외국과 외국의 관습에 대해 여러 가지를 묻기도 하고 아주 친절하게 얘기를 나누었다. 우리는 자주 통역 없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자리에는 임금과 세자도 가끔 참석을 했지만 대개는 다른 곳에 가 있었다. 중전마마께서 이토록 자상하고 친절해서 내가 절친한 친구와 남몰래 단둘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거의 잊곤 했다. 물론 나는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있었고 그때마다 의무와 무력함을 함께 깨닫고는 당황스러워했다. 마침내 나는 왕비에게 그리스도에 대해 말할 기회를 달라는 것, 그리고 그런 기회는 내가 만들 수 있으며 그것을 잘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선교사들의 기도회에서 말했다. 그리고 이제 나의 두려움과 마음의 갈등은 사라지고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가 왔다. 적당한 때에 나는 왕비가 나를 불러 자기를 인도해달라고 할 것을 굳게 믿고 있었다. 크리스마스 전날에 왕비는 나를 불러서 우리의 축제에 대해 그 기원이며 의미, 그리고 어떻게 축하를 하는지 따위를 물었다. 그 누가 이보다 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 그러한 상황에서 복음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그래서 나는 천사들의 합창과 별들에 대해 그리고 말구유 안에 누운 어린 아기에 대해
속죄해야 하는 버려진 세상에 대해, 이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오직 하나뿐인 하느님에 대해, 사람을 구하려고 오신 구세주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왕비는 무척 흥미를 느끼며 열심히 내 이야기를 들었다. 때때로 내 말을 그리 잘 알아듣지 못하는 임금과 세자에게로 몸을 돌려 지극히 활기차고 자유로운 표정으로 내 말을 되풀이해주곤 했다. 며칠 뒤 우리나라에 대해 많은 것을 묻고 난 뒤에 왕비는 왠지 서글픈 목소리로 말했다. 아, 조선도 미국처럼 그렇게 행복하고 자유스럽고 힘이 있다면. 여기서 나는 미국은 비록 부유하고 힘센 나라이긴 하지만 가장 강하고 훌륭한 나라는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죄악도 고통도 눈물도 없는 나라, 한없는 영광과 착함과 기쁨만이 있는 나라를 그려 보일 기회를 또 한 번 얻게 되었다. 아, 말할 수 없이 비통한 심정으로 왕비는 탄식했다. 전하와 세자와 나 모두가 그곳에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가련한 왕비. 그의 나라는 곳곳에서 위협을 받고 있었고 그때에 그의 가까운 친지들은 배신자들과 잔인한 적의 소나기에 들어있었다. 그리고 왕비가 출세시킨 사람들 가운데에는 왕비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이들도 있었다. 왕비가 천국의 평화와 안식에 대해 한숨을 내신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슬프게도 나는 그에게 죄인은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죄인은 안 된다고? 왕비는 얼굴을 떨어뜨렸고 빛나던 표정은 어두워졌다. 그는 자기가 거의 신성한 권위를 지니고 있긴 하지만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방 안에는 침묵이 감돌았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용서받을 수 있고 예수를 통해 깨끗해질 것이며 따라서 이 나라를 신성하게 할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다. 왕비는 사려 깊게 내 말을 들었다. 그러고 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할 기회가 없었으나 나는 그 일로 왕비에게 구원의 방법을 분명히 제시할 수 있었음이 말할 수 없이 고마웠다. 나라의 무력함이 더욱더 뼈저리게 느껴지던 때 왕비는 유럽인이나 미국인들과 친근한 관계를 가지려고 했다고 생각한다. 그는 유럽과 미국 여자들과의 공식 접견을 여러 차례 했고 왕비를 만난 사람들은 모두 왕비에게서 엄청난 위엄과 매력을 느꼈으며 금세 그의 친구가 되고 지지자가 되었다. 그 겨울 동안에 왕비는 2번이나 내 친구들을 모두 불러서 대궐 뜰 안에 있는 연못에서 스케이트를 타라고 일렀고 그의 처소 근처의 자그마한 정자에서 내 주관으로 그들에게 차를 대접해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했다. 크리스마스 날에 중전마마께서는 그의 아름다운 가마를 보내주셨다. 그 가마는 파란 우단을 씌우고 무늬가 아름다운 중국 비단으로 테를 두른 것이었다. 그 가마와 함께 발과 방석, 옷감 몇 필, 아주 신기하게 생긴 조선의 수공품들,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달걀, 꿩, 생선, 땅콩, 대추들을 보내왔다. 그리고 조선의 설날에는 500원을 보내왔는데 왕비는 그 돈으로 진주라든지 그 비슷한 것을 사고 내 어린 아들에게도 선물을 사주라고 했다. 그때 내 아들은 5살로 접어들고 있었는데 대궐의 여자들은 늘 그 애를 데리고 오라고 졸라댔다. 그러나 2분 전하에 특별한 분부가 없으면 데려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왕비가 왜 아이를 데리고 오지 않는지를 묻기에 반드시 불러주셔야만 아이를 데리고 온다고 말하자 무척 놀라면서 다음에는 애를 데려오라고 분부했다. 그래서 나는 아이를 대궐로 데리고 갔는데 가마꾼들이 가마를 내려놓자마자 우리를 쭉 지켜보고 있었음이 틀림없는 궁녀들이 아이를 번쩍 안아들고는 어미인 나조차도 모를 대로 당당하게 데려가 버렸다. 나는 몇 분 동안 대기실에 앉아서 붙들려간 우리 아들이 대체 어찌 되었을까 하고
온갖 추측을 다하다가 아련실로 들어오라는 지시를 받았다. 잠깐 뒤에 아련실로 들어가니까 내 아들은 그 고귀한 자리의 한복판에 곧 왕실의 식구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임금과 왕비는 언제나 어린아이를 아주 귀여워했다. 겨우 몇 달 전에 임금은 마마 귀신을 달래려고 거의 4만 달러나 되는 돈을 무당집과 절에다 써버렸었다. 6살 난 그의 막내 아들이 마마에 걸렸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들이 한 미국 아이에게 이렇듯이 친절한 것도 지나치지 않았다. 왕비는 땅콩과 과자를 가져오라고 하더니 아이 앞에 쭉 버려놓으면서 먹으라고 했다. 그러나 조선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의 눈에도 임금 앞에서 뭘 먹는다는 건 고약한 짓임이 뻔했고 또 아이의 건강도 걱정스러워져서 아직 그 애는 땅콩을 먹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중전마마에게 그런 대접은 좀 뒤로 밀어주십사고 청했다. 아이의 생김새나 거동에 대해서도 지나칠 만큼 칭찬들을 했고 표정 하나하나까지 낱낱이 관심을 갖고 말씀들을 하셨다. 왕비는 어머니처럼 자상한 모습으로 아이를 자기 옆에 바짝 끌어다 앉히고는 이마에 손을 짚어보고 너무 뜨거운 게 아니냐고 걱정스레 말했다. 우리가 그만 떠나려고 할 때 참으로 놀랍게도 임금께서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는 손수 그 야윈 손가락으로 외투에 단추를 끼워주고 또 모자의 끈까지 메어주려고 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기는 부끄러운 일이지만 익숙치 못한 손길로 잡아당기는 바람에 그만 모자의 끈이 하나 끊어져 버렸다. 그처럼 엉망진창으로 묶어놓은 끈을 보고 나는 무척 당황스러웠으나 임금은 아이를 내려다보며 잘 가라고 인사를 했고 아이는 다시 대궐 여자들에게 둘러싸여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버렸다. 나는 여자들의 거처에서 마치 진귀한 물건처럼 돌려가면서 토닥거리고 껴안고 음미하기도 하는 틈새에서 반쯤 겁에 질려서 그러나 아주 점잖게 시치미를 떼고 있는 아이를 찾아냈다. 불쌍한 대궐 여자들. 가정도 아이들도 없고 아무런 목표도 없는 꽉 닫힌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아이야말로 신이 보낸 진정한 선물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조선 사람들은 누구나 아이를 끔찍이 귀여워한다. 조선 사람들의 가정과 마음에 아이들은 언제나 열려라 참깨와 같다. 선교사들이 아이를 낳은 것은 하느님의 축복이니 이 작은 설교자들이 그 자그마한 손가락으로 결코 다른 곳으로는 열리지 않는 문을 연다. 위로는 대궐에서부터 아래로는 초가 삼간에 이르기까지 아이를 보자마자 단박에 마음이 열리고 눈이 빛나고 흥미를 느끼지 않는 여자를 본 적이 없다. 그날 저녁 좁고 바람 부는 서울의 길거리를 따라 집으로 돌아올 때 우리는 정말로 위풍당당했다. 우리 뒤에는 두 분 전하를 공식적으로 나타내는 호화로운 빛깔의 비단 초롱을 든 수많은 대궐 사람들이 따랐고 오렌지며 땅콩이며 곶감이며 감자 따위를 잔뜩인 하인들의 행렬이 앞장을 섰다. 휘황찬란한 동양식 가마를 타고 앉아 동양풍의 옷을 차려입은 그 사람들과 초롱 그리고 길거리를 바라보니 노예들을 거느리고 무릎 위에는 알라딘을 앉히고 아라비안 나이트의 한 구절 속으로 이끌려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크리스마스 직후에 나는 왕실을 위해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나 꾸몄다. 그러나 슬프게도 그 효과는 엉망이 되고 말았다. 두 분 전하께서는 너무나 궁금하여 그것을 보려고 밤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고 대궐에서는 누구나 그렇듯이 임금과 왕비가 보겠다는데 문을 잠그고 못 보도록 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 방에는 두터운 휘장이나 방을 어둡게 할 장치 따위가 전혀 없었고 그래서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작은 양초들이 환한 대낮의 햇빛에 드러나 처량하게 깜빡였다. 아마도 동양인의 비판적인 눈에는 이런 서양의 관습들이 아주 보잘것없이 여겨졌을 거라고 생각한다. 사실 우리는 엄청난 자만심에 빠져서
동양 사람들은 유럽이나 미국 것이라면 뭐든지 입을 딱 벌리고 존경한다는 착각을 종종 한다. 조선의 한 양반이 생각난다. 미국에 갔다가 서울로 돌아온 뒤에 뉴욕이 어떻더냐는 질문을 받고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아, 아주 좋더군요. 그 끔찍한 먼지와 냄새만 빼고는 말입니다. 이와 또 비슷한 경우를 우리와 함께 제물포와 부산에 갔던 한 조선 사람에게서도 겪었다. 그는 그 도시의 2층 집들과 만에 정박해 있는 배들, 그리고 갖가지 놀라운 문명의 이기들을 보고 나서 탄식했다. 불쌍한 조선, 불쌍한 조선. 그러나 그는 일본 영사관에서 한 외국 악대의 연주를 듣고 나서 기쁨에 넘친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일본이 우리와 겨루거나 견줄 수 없는 게 적어도 한 가지는 있습니다. 음악입니다. 그 겨울 내내 나는 대궐에 매우 자주 들어갔다. 미국 공사관과 러시아 공사관의 부인들, 그리고 임금의 주치의였던 우리 선교회의 에비슨 박사도 부름을 자주 받고 왕실의 개인적인 은총을 여러 차례 받았다. 봄에 총리 대신이 와서 왕비께서 자기를 보내 언더우드 씨에게 양반의 자제들을 위한 학교를 설계하도록 부탁하고 돈이 얼마나 들지 알아보라고 했다고 말했다. 학교를 세울 터로 고른 곳은 동궐과 서궐 사이에 있는 곳이었다. 총리 대신의 말에 따르면 중전마마는 내 남편에게 미국인 교사를 추천하여 그들을 불러오도록 하라고 하고 교사용 숙소를 세우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의를 했다. 또 그 학교를 위해 3만 달러를 당장에 내놓고 그 뒤에 쓸 경비로 한 해에 2만 내지 3만 달러를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언더우드 씨는 첫 단계의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필요한 액수를 정하여 중전마마의 평가와 허가를 받으러 보냈다. 이 계획들은 모두 언더우드 씨에게 맡겨졌고 이제 마지막 계획을 세워 왕비의 허가를 받기 겨우 2주일 전에 엄청난 불행이 터져서 백성의 발전을 위한 왕비의 자비롭고도 총명한 모든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다.